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곤의 한시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산책할 곳은 시의 산, 여산 산자락에 있는 오래된 고찰 서림사입니다. 선역서 수풀림 절사 서림사. 중국 정토종이라는 불교를 연 고승 해원이 30년 동안 주지로 있어가지고 유명해진 절인데, 사실 이 절이 서림사가 유명해진 것은 시 한 수 때문입니다. 제서림벽, 서림사 벽에다가 시를 쓰다라는 제목의 시 이 한 수 때문에 이 고찰이 천하에 알려지고 중국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알려지게 된 거죠. 서림사 벽에다가 시를 쓴다. 옛날 사람들은 그 절 벽에다가 시를 많이 썼어요. 뭐 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여관 벽에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근무하는 관청 벽에다가도 이 담장에다 시를 많이 썼어요. 이게 본래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것이 시작됐는데, 당송 때 아주 그런 풍조가 아주 극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들로서는 자기 작품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떤 절이라든지, 절은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 절방에서 많이 묵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런 곳에,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담장 같은 곳에 자기 작품을 딱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만 좋으면 막 천하의 이름을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유용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절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여관 이런 담벼락에는 늘 이제 시들이 써 있어가지고서 여행하는 시인들은 항상 이제 그 시들 감상하는 게 주요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들을 이제 제벽시라고 그래요. 글을 쓴다 할 때 제자에다가 이제 담벼락 할 때 벽자 써가지고 제벽시라고 하는데, 이 제벽시로 사실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백이에요. 이태백이 담벼락에다가 멋있게 자기 그냥 시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씨 부인, 이제 이백이 첫 번 부인은 이제 한 10년 이상, 10년쯤 살다가 11년인가요? 살다가 먼저 죽어요. 세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새로운 부인을 얻는데, 그 종씨 부인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부인이었는데, 그 종씨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 아주 그 새로 조성된 아주 하얀 벽에다가 말이죠, 누가 멋있게 아주 그냥 시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누구지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마지막에 200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집 주인이 와가지고 막 그 벽을, 근데 이게 누가 여기다 낙서를 했지 해가지고 지우려고 하는데 그걸 못 지우게 해요. 그리고서 천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벽을 사요. 그래서 본래 천금 매벽, 천금으로 벽을 사다라는 이제 고사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요. 그래서 200의 말년에 이제 늘 함께했던 그런 재밌는 애정고사가 있는 제벽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함께 얘기 나눌 그런 시도 제벽시입니다. 서림사 벽에다 쓴 시. 누굴까요? 북송 최고의 시인. 어쩌면 북송을 넘어서 모든 이 봉건 시대의 아마 최고의 시인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고려조에서 특별히 굉장히 이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시서화, 시, 그리고 붓글씨, 그림, 뭐 모든 방면에서 아주 높은 성취를 보여준 동파, 소동파, 소식입니다. 여러분, 동파육, 바로 소식이 개발한 그런 요리 이름입니다. 동파육.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돼지고기 요리죠. 비계하고 이제 살코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그걸 이제 간장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뭉근하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졸여가지고 먹는 건데, 이게 아주 맛있어요. 비계가 많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좀 느끼해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하지도 않고, 저도 굉장히 이제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인데, 본래 이 동파육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이 소동파가 유배 갔을 때예요. 저 황주라는 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한, 코로나로 유명한 무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황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뭐 돼지고기가 흔적만져해가지고 부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그 돼지고기를
맛없게 먹는 거예요. 요리법을 잘 몰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동파가 굉장한 그 요리가예요. 요리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서 동파가 개발한 레시피로 이 동파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영양 높잖아요, 돼지고기.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족들과 함께 그 황주의 어려운 시기를 착 보내고 나중에 복권이 된 다음에 항주의 태수로 가거든요. 여러분 항주 아시죠? 하늘의 천당에 비유될 만큼 그렇게 멋진 도시 항주 태수로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 이 동파육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니 이게 돼지고기란 말이냐. 거기도 이제 돼지고기는 굉장히 쌌는데 다들 이제 맛없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파의 그 요리에 다들 환호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곳곳에 이제 상점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이제 동파가 그 항주에 가가지고 행정가로서 탁월한 이제 아주 업적을 쌓아요. 뭐 병원을 짓고 뭐 상하수도 아주 탁월한 행정가로서 역할을 다 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이 동파가 신경 쓴 일이 뭐냐면 항주에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서호라고 중국말로는 시후 그러는데 항주 서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넓은 본래 자연 호수였는데 그걸 이제 인공적인 그런 조경을 더해가지고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사실 항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그 서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토사가 밑에 이제 계속 침전돼 가지고서 자꾸 범람이 돼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설 작업을 해요. 대대적으로 이 항주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조정에 또 뭐 건의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이 서호를 정비해요. 그러고 나서 수고한 백성들에게 이제 이 동파육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사실은 이제 이 그쪽에 항주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서호 준설이. 그런데 이제 훌륭한 목민관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뭐 드릴 건 없고 그냥 값싼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해가지고 너도나도 그냥 들고 와가지고 이제 태수 관저에 동파의 태수 관저에 그냥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그걸 전부 동파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걸 먹고 그냥 다들 너무너무 이 최고의 이 음식이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동파육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그런 얘기가 전하죠. 그러니까 동파육에는 그 요리가로서의 그 동파의 재능도 드러나지만 애민의식, 그렇죠? 행정관으로서,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했던 동파의 애민의식까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요리라고 볼 수가 있죠. 동파는 사실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동파를 가리킬 때 삼불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만 남만 못했다. 불여란 말은 뭐만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 가지 뭘까요? 술, 주량. 술은 좋아했지만 주량이 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술은 남만 못하다. 그 다음에 또 바둑은 또 남만 못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남만 못했다. 그래서 술, 바둑, 노래 세 가지 분야를 빼놓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탁월했어요. 시, 서, 화 이건 물론이거니와 뭐 아까 말씀드린 요리 또 뭐 약초학 또 행정가로서 모든 방면에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르네상스 지식인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것이 바로 이 삼불이여 소동파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한참 관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전국이 요동을 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왕안석의 신법. 왕안석이 단시일 내에 송나라를 좀 강병의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이제 새로운 개혁 정치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동파는 좀 반대했어요. 왕안석의 신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잡은 그쪽 신법당에서 계속해서 동파를 압박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동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황주로 유배도 떠나고 5년 지나서 다시 또 전국이 환국이 돼요. 전국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안석 신법당이 물러나고 새로운 그 이전 관료들이 다시 또 권력을 잡으면서 또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한림학사 또 뭐 예부상서 뭐 이부상서 병부상서 아주 그냥 최고위직 관리를 다 역임해요. 그때 이제 항주 태수로도 나갔었죠.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또 이제 반대파가 득세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아가지고서 저 광동성 처음에 갔던 황주라는 곳은 이제 호북성이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저 바닷가 광동성 해주까지 가요.
거기서 또 이제 얼마간 생활하다 다시 또 더 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 이 남중국해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유명한 섬 해남도까지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는데 그 유배 기간 동안에 그 모질고 이 고난에 찬 그 시기에도 이 동파는 굉장히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요.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이 중국인들은 이 동파를 보면 항상 이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행복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서림사의 벽에 시를 쓰다라는 이 칠원절구 이 짧은 시는 이제 40대 중반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던 그 시절에 이제 이 동파가 여산에 올랐을 때 여산을 여행하면서 유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한번 작품 볼까요? 가로로 보면 산맥이요 옆으로는 봉우리라. 원근 고저 각기 다른 모습이구나.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은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횡간 성령 즉 성봉 원근 고저 각부동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재 차산중. 횡간 성령 즉 성봉이라, 횡간은 이제 가로로 본다는 뜻이에요. 가로로 보게 되면 성령, 이 산맥이 들어온 거예요. 산맥처럼 보이는 거죠. 여산이 쭉 이어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즉 성봉이에요. 곁에 가면 그곳이 높은 봉우리처럼 보여요. 원근 고저 각부동이라, 멀리서 여산을 바라봤을 때, 가까이 가서 여산을 바라봤을 때, 또 높은 데서 내려다봤을 때, 낮은 데서 올라다봤을 때 그 모습이 각각 달라요. 지금 여산을 이제 이것저것 유람하면서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식 여산 진면목. 도대체 이 여산의 진면목을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여산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일까? 지연 신재 차산 중이라. 지연은 단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신재, 신은 자신을 가리키죠. 내 자신이 차산 중 이 산 속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여산을 어떻게 좀 형용을 해보려고, 여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이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으로 뻗은 여산은 멀리서 가로로 보게 되면 산맥처럼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높은 봉우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여산을 웅, 기, 험, 수 이 네 글자로 표현을 해요. 웅은 이제 웅장한 산세, 기는 아주 그냥 기이한 봉우리, 험자는 험한 절벽, 낭떠러지, 그리고 수는 이제 수려한 폭포. 이런 웅, 기, 험, 수의 이제 이런 절경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무한한 감동이 이제 아주 사람을 그렇게 황홀하게 하죠. 이 동파가 시인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내가 이제 여산을 왔으니 여산을 아주 멋지게 한번 그냥 한 구절로 그렇게 일과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야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내가 한마디로 멋지게 한 구절로 이 여산의 진면목을 딱 드러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산의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바라보면 각각 달라. 이걸 뭐 이렇게 써낼 수가 없어. 도대체 여산의 진면목이 뭐야? 애를 쓰면 쓸수록 여산의 진면목을 써버려. 그냥 그 필설에 걸려든, 소동파의 필설에 걸려든 그런 형용은 그냥 여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자신의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 시인이 어느 한순간 깨닫는 거죠. 오호라, 여산의 진면목을 끝내 알 수가 없었던 까닭이 바로 내가 이 여산 속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여산 곳곳에서 바라본 모든 풍경은 그저 여산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여산 속에 머무르는 한 나는 끝내 여산의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에서 이제 이 시는 단순히 사경시, 경치를 묘사한 사경시에서 인생의 깊은 이치를 논하는 천리시로 바뀌어요. 여산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여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이나 상황에서 물러나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국자 미 방관자 청 이렇게 표현해요. 당국자라는 것은 일의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일을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 일을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는 헤매요. 미야 미. 그런데 방관자 청이야. 옆에서 보고 있는 방관자가 오히려 뚜렷해요. 환히 보여요. 우리가 보통 바둑이나 장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응? 그 보고 두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냥 수가 안 보여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훈수 두고 있는 사람, 이 방관자는 오히려 그 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급수는 오히려 낮아도 말이죠. 이건 삶의 보편적인 이치죠.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지죠. 여보게, 여산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그 자신이 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 자네가 처해 있는 상황의 진실을 보려면 그 상황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이치를 수동파는 여산 유람을 노래한 이 짧은 시에서 아주 멋스럽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동파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시는 동파가 자신의 그 기구한 인생 역정을 이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파는 아주 그 뛰어난 시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어요. 전도 양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왕안석 신법당에 의해 가지고 축출이 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산맥일까? 봉우리일까? 원근 고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은 다 다른 것이겠지. 나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지는 것이겠지. 그렇지만 그 누구의 평가든 그게 높은 데서 보고 있는 황제의 평가든 낮은 데서 보고 있는 백성들의 평가든 그건 결국은 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 나의 진면목은 내 삶 다한 뒤에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거 가지고서 그냥 애면글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깨달음 말이죠. 여산 밖에서 서 있을 때 여산의 진면목이 보이듯이 생애를 다한 후에야 나의 삶의 진면목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 시를 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65세의 소동파가 이제 유배지 저 해남도에서 돌아올 때 이래요. 동파의 가족들이 이제 상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상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엔 그곳을 이제 금산이라고 했어요. 쇠금자에다가 매산자. 금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그 화가 하나가 이 늙고 병든 동파의 모습을 그려줘요. 초상화를 그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동파가 이제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 한 수를 써요. 자제 금산 화상. 내 스스로가 이 금산에서 그려준 나의 초상화에다가 내가 시를 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사 이회지목 신여 불계지주 무녀 평생공업 황주 해주 담주. 심사 이회지목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나무, 다 타버린 나무. 아무런 욕망도 회한도 없어요. 몸은 신여 불계지주, 몸은 매이지 않은 배, 풀린 배, 그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것저것 흘러다니는 그냥 유랑의 신세. 무녀 평생 공업,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 평생의 공업이 무엇이뇨? 황주, 해주, 담주. 황주, 유배, 해주의 유배, 그리고
담주. 이 담주는 이제 해남도의 지명이에요. 해남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담주라는 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했어요. 황주, 해주, 담주, 유배지를 떠돈 것이 내 삶 전부였다네. 이렇게 이제 쓸쓸한 시죠. 어쩌면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인생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커다란 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림 밖에 서 있던 동파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림 속에 그 쭈글쭈글한 동파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요. 만일 동파에게 황주, 해주, 담주의 유배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파의 시, 동파의 글이, 동파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겠소? 그 험한 시절, 남들이 실패의 시절이라고 불렀던 그 험난한 시절이야말로 동파를 만들어준 가장 보배로운 시절이 아니겠소? 그러자 그림 속 동파가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거야 그렇지. 그럼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오. 내 공업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오. 그대의 평생의 공업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공업, 내 일생의 자랑을 알고 싶거든. 내가 철망의 땅 황주에서, 해주에서, 담주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것이요. 40대 중후반에 여산에 들러 자신의 삶의 진면목을 묻던 시인. 삶을 떠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던 시인은 삶을 거의 떠날 즈음에 이르러 여산의 언저리, 삶의 경계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진면목을 어렴풋하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흥칸 청링 저청펑 완진高地 各不同不识庐山真面目只愿身在此山中